옛날에, 지금 좀 다르지만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 일본을 따라가기 힘든 시대에 도대체 왜 우리가 이제 좀 이런 표현 좀 보신다면 쪽발이들한테 우리가 왜 뒤지고 있냐, 이런 고민 안 해보신 사람 없을까? 그래갖고 뭐 친일파가 나쁘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에 대해 뭐 또 심지어 뭐 6.25 전쟁 때 일본 놈들이 다 해먹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도 저도 가졌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신 취지는 뭐냐면, 일본이 과거부터 우리를 앞질렀었는데 그 원인이 뭘까? 대체 어디서 일본이 우리를 앞질러 수 있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저는 이제 듣고,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 마침 한 1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원래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공부를 했지만 1년 전부터 특히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일 간의 비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분이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키가 커서 큰 건지 앉으셔도 됩니다. 큰 건지 아니면은 제가 작아서 한 건지는 다른 사람하고 만나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일만 비교해가지고는 너무 이게 편협한 생각이 있으니까 좀 세계사적인 그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깨달음이 왔어요. 유레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나눠드린 책은 재작년에 집필을 한 건데, 제목이 이제 일본은 왜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랬는데, 일본이 왜, 사실 그 제목만 보면 일본이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일본이 이상한 나라가 아닌데 일본이 이상한 나라 취급을 받게 됐다.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쓴 겁니다. 강대국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았냐면, 강한 나라가 가지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그 강한 나라의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한국은 그 조건을 갖지 못했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했습니다. 강한 나라의 조건이 뭘까요? 되게 뭐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실 강한 사람이라는 건 뭐 주먹 힘이 세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력도 줘야 되겠다. 지력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나라,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리더십을 해서, 그러니까 각 개인이 똑똑하고 거기에다 이제 리더십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정인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군대가 강하고 경제가 강한 나라, 이게 강한 나라. 그럼 군대가 강하고 경제가 강한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하니까 군대가 강하고 경제가 좋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하니까 못하다. 그 사회적인 힘이겠죠. 사회적인 힘이 다 합쳐져서 이제 군사면으로도 또 경제면으로도 강한. 사회적인 힘. 좋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사회적인 힘이 세질까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힘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합쳐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 예. 아주 제가 생각하는 거와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훌륭하고 그 개인이 리더십에 의해서 어떤 단결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게 이제 그 EBS 다큐에서 그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로마와 그리스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로마 그리스 차이 뭐냐? 시민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정복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들을 포용했다. 그런데 그리스는 배타적인 시민권, 자기들만, 심지어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민권을 안 주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고 그리스는 그냥 그 지역에서 맴돌다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왜 로마는 포용력 있게 했고 그리스는 포용력 없었을까? 그리스 사람은 또라이고 로마 사람은 똑똑하냐 하면 그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 하면 어디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있고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유명한 똑똑한 나라입니다. 근데 똑똑한 나라가 왜 이런 우리가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었을까?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파헤치면 이제 진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참 이제 배가 아프죠. 조선의 도공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우리 여러분 고려 청자는 세계가 인정해주는 도자기입니다. 그 세계 모든 나라가 고려 청자는 따봉입니다. 그런데 조선 백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유명하다는 느낌이 좀 덜 들죠, 훨씬. 근데 일본의 도자기는 이 시대 이후에 세계적인 도자기가 돼서 중국의 도자기는 원래 차이나 해가지고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 원동력이 보이냐? 조선의 도자기 공장.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걔들이 조선에 있었을 때는 왜 그게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서 뭐 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왜 조선의 도자기공이 조선에 있을 때는 세계적인 명성의 도자기를 못 만들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들었을까? 에 대한 어떤, 혹시 좀 아시는 분? 아, 나 이렇게 알고 있다. 우리는 천대하고, 네. 우리는 천대하고 거기는 김대. 아, 예. 잘하셨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왜 걔들은 존중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천대했을까요?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작업농상하고, 네. 걔네들은 기술을 좀 의뢰해주는 정책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거 좋은데, 그럼 왜 걔들은 기술을 의대했을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치하고 경제가 좀 분리되고 있어요. 정치하고 경제가 분리됐다. 그럼 더 물어볼게요. 기분 나쁠지 말고. 그거 왜 거긴 정치하고 경제가 분리됐나요? 이게 이제 에디슨식이 되죠. 이름이 나중에 이제 몰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한 거죠. 아니, 왜,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중에 아니라 조선인 포로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눈물을 머금고 막 그 한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게 전부 사실이지만 그 중에는 자진해서 그냥 일본에 남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조선에서 천민 취급받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직사대접 받았어요. 사무라이 대접까지 되었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은 왜 그런 대접을 해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천민 대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제가 파헤쳐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힌트를 드릴게요. 일본은 그 당시에 300여 개의 독립국이 있는 분권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권국가는 독립채산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자기가 벌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왜 중국이 300년마다 나라가 망했느냐? 결국 재정이거든요. 그 왜 재정 때문이냐? 생각해 보시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것처럼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왕조를 세우면 막 혁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데 2대, 3대가 되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크면 뭡니까? 낭비와 사치를 하죠. 그리고 국가 자체도 어쩌습니까? 나라 지나가면 점점 구조가 복잡해지고 쓸데없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재정이 팽창을 해요. 이 재정을 팽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거두죠. 착취를 해요. 착취를 하면 결국 백성들이 못 사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란이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500년을 가고 고려 500년을 갔어요. 근데 중국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반란이. 한 달 보통이고 6개월, 1년 가는 반란. 태평천국운동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갔어요. 그래도 지락을 못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 반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또는 외적이 쳐들어가서 망합니다. 근데 300여 개의 일본이 뭐 큰 나라입니까?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기에 300개로 나눠 있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거기다 착취를 못해요. 왜냐? 착취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끝장납니다. 일단 막부에서 하라고 해요. 시마라 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란이 일어나고 끝나니까 그 영주를 모가지 쳐버렸습니다. 니는 백성을 못 다스린다. 그러니까 함부로 착취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뭔가 재정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도자기를 팔아먹겠다. 그러니까 도공을 식사지에 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도공이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일 없었는데
똑같은 조선도공이 일본에 가서는 별볼이 없는 있는 존재가 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 잘하셨잖아요. 훌륭한 인원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리더십, 그것이 필요하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 리더십 왜 있었냐? 필요하니까. 그럼 조선은 또라이들이냐? 멍청이냐?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조선의 지배층은 건물주다. 공무원이다. 일본은 영업사원이다. 아니면 사업주다. 어느 쪽의 마인드가 적극적이겠습니까? 근데 지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갑제라는 사람이. 사회는 없다. 그럼 여기 뭐냐?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제가 조갑제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특정 왕을 욕해. 이 고정, 이 새끼가 나빠. 뭐 선조가 나빠. 인조가 나빠. 나쁘죠. 그 사람 나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진짜 문제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첫 단부터 대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인간의 삶을 어디다 책임을 져야 하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거지 같은 사람을 본다든지, 그리고 전철을 타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혼자서 막 쫑쫑쫑 다니면서 떨어지는 사람들. 저는 옛날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 보면 아유, 저런 인간들이 다냐. 참 한심하다. 좀 똑바로 살아. 이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저런 사람이 살고 있을까? 왜냐? 그 사회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아, 인간이라는 게 그 잘난 게 아니구나. 제가 옛날에 가출 청소년들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저 환경 속에 살았어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뚫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잘 말하는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데 저는 어느 쪽이냐면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다만 그 영웅이 역할을 함으로써 그 시대가 매듭져진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대를 더 중시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할 때. 이영훈 교수 아시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좌파지만 이영훈 교수를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친일파에게 모든 걸 돌리잖아요. 아, 이완용이 나쁘다. 누가 나쁘다. 물론 나쁠 수 있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완용이 없으면 조선이 일본에게 안 잡혀 먹었을까요? 이완용이 안 있으면 뭐 박완용이가 나왔겠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악역을 한 거예요. 그럼 고종이 나쁘냐? 고종이 나쁜 게 있죠. 하지만 고종이 이 나라를 접수했을 때 이 나라는 세조정시 60년에 의해서 완전히 개망가진 나라였어요. 이걸 가지고 서양 모랑캐나 아니면 일본에게 대항한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세종이 거기 앉아있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4천년 역사에서 박정희 같이 훌륭한 지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박정희가 바뀌었다. 그게 바로 두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똑똑해. 한국 사람 똑똑해. 그거 옛날에 했죠. 한국 사람 한 명이 10명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명이 한 명을 못 이겨. 그거를 갖다가 일당백으로 만든 게 박정희라는 리더고 그 사회 구조가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운 힘을 발휘해서 세계 10대 경쟁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있죠. 유대인이 노벨상 많이 받았죠. 30%를 받았대요. 그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야, 유대인들은 IQ는 150쯤 되겠다. 세계 1위겠다. 자, 유대인의 IQ가 세계에서 몇 위쯤 될까요? 10위 안에 든다? 안 든다? 안 들어. 한국인은 몇일까? 한국인은요, 2위라고도 하고 3위라고도 돼요. 그런데 미국인의 IQ도 10위 안에 못 들어요. 10위 안에 못 들어요. 한국 사람 4위입니다. 104.6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본만 비슷해요. 일본 6위잖아요? IQ가. 근데 노벨상은
파리예요. 아, 대충 비슷해. 일본 사람들은 IP의 마술에 노벨상을 받고 있어요. 미국은 못 들어요. 못 드는데 화해 추경을 필요해. 이스라엘 몇 명이냐? 10명이야.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10명에도 우리나라 몇 배? 10배죠. 근데 이스라엘 여기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바로 개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을 하나 묶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 대화를 제대로 못했다. 왜 대화 못했냐? 그리고 유교가 정말 우리가 뒤떨어지게 했느냐? 근데 왜 우리는 유교를 신봉했냐? 이런 문제를 계속 끝없이 제가 추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거꾸로, 자, 여러분들 유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아, 유교가 나쁜데 지금은 거꾸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 원수 같은 유교가 오히려 자본주의를 일으킨대. 그럼 유교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답이 없어. 유교는 관계가 없는 거야. 결국 뭐냐? 종교와 경제 발전의 관계인데, 미리 힌트를 드리면은, 종교에 사로잡히느냐, 종교를 냉정하게 믿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종교를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살진 않아요. 또 거꾸로 부자로 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교를 믿어도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냥 건전하게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갖다 돈 바치고 뭐하고 막 살아. 그럼 당연히 앞사람이 훨씬 잘 살죠. 근데 똑같은 종교를 믿어도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똑같은 유교를 믿어도 그러면 결국 뭐냐?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그럼 왜 우리나라를 미친 듯이 유교를 믿었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임진왜란 병장할 때 속도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도대체 이 또라이들은 왜 이렇게 당하는가? 근데 또 의병을 보면 안 그래. 이순신을 보면 또 안 그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역사가 비교하면서. 자, 이거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산서비입니다. 사무라이. 여기는? 선비. 그렇죠. 사무라이와 선비는 여러 면에서 다르죠, 여러분. 같으면서도 달라요. 같다는 건 뭐냐? 일본과 한국의 지배층입니다. 그게 선비와 사무라이의 공통점인데 사무라이와 선비는 너무나 다르다. 사무라이와 선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여기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라는 이분의 그 책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호사카 유지가 말하는 선거와 사무라이 차이. 선비는 성리학 중심의 윤리적 사고, 사무라이는 손자병법 중심의 전략적 사고, 선비는 옳고 그름을 중요하고 자기 주장을 먼저 한다. 사무라이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를 먼저, 왜 먼저 상대를 살피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돼서.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깨져도 멸망하진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읽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 윤리적 사고냐 전략적 사고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선비는 오로지 토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친구의 건물주예요. 건물주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물주가 조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멋대로 굴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 따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업사원, 사업주입니다. 그런 거 따졌다가는 바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거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기느냐, 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다 모든 걸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무라이고 그것이 일본을 지배했다면 일본이 왜 강한 나라가 되는지 딱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뭐냐? 왜 일본은 우리는 선비고 일본의 사무라이가 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러한 차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가?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많은 얘기가 안 한다. 이 얘기에 집중해서 하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최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양이 머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못을 왜 박았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 고양이가 도망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서 이거를 빼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오반지 모르지만 꼭 우리나라 같아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이 뭔지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경제가 나쁘다, 뭐 한일 관계가 나쁘다 여러 가지인데 이 난국을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 거기서 우리는 뭐냐? 일본이 성공한, 일본이 발전, 일본이 지금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솔직히 말해서 배울 것도 없고 별로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그럼 그들은 왜 앞서 있을까? 그 원리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로마 얘기했지만 로마가 지금 어느 나라죠? 이탈리아 멋있는 나라입니까? 솔직히 별 볼 일 없죠.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죠. 그렇지만 이탈리아가 별 볼 일 없고 그리스가 별 볼 없다 해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까지, 아테네 시대까지 나쁘다 이건 못하죠. 그럼 그 시대 거는 배울만 하겠죠. 일본도 마찬가지. 지금 일본이 별 볼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런 냄비 근성이 있어요. 90년대는 막 일본 학과를 막 전국에 세워가지고 막 일본을 배우자 하더니 지금은 다 팽개쳐버려. 이것도 우리나라의 특징이야. 일본 애들은 그런 건 없어. 한번 거기에 시작을 하면은 계속 가.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국중호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8월 13일 날 여기 강의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쓴 책이 축척의 일본, 흐름의 한국이라 했어요. 왜 그랬냐? 일본 사람들은 계속 쌓아둔다, 이거야. 그게 좀 필요가 덜 하더라도 계속 우직하게 이걸 파고들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하다가, 이거 아니다, 그럼 저쪽으로 흘러가. 아니다, 그럼 저쪽으로 흘러가. 근데 이걸 보고 또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안 되지. 한국 사람 또라이야.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발전의 원리를 발견해야겠다. 자, 성장과 발전의 원리를 갖다가 갑자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 단체, 국가, 이 모든 것의 성장 발전의 원리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럼 뭐냐? 일단 제일 쉬운 게 개인이잖아요. 그 개인이 왜 성공했냐를 알아보면 이걸 국가 단체에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 성공한 제1교포 손마사요시, 손정양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 때가 있었대요.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근데 제일 한국인이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화면인데 이게 영상 뜨지는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중학교 때 치바 료타로의 료마가 간다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큰 인생, 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뭐 그렇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도와야 되는 처지인데 거기서 본인이 이 생각한 거죠. 내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당장 일을 하면 밥이야 먹겠지. 하지만 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그 배경에는 바로 료마가 간다라는 책을 읽었다. 거기서 꿈을 가게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19살 때 자기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60세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이템을 찾아서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공합니다. 뭐냐? 개인이 어떤 눈을 쓸 때 뭐냐? 바로 간절함, 고통. 오히려 나쁜 환경이 여기 나왔지만 나쁜 환경이 힘이 된 겁니다. 근데 나쁜 환경만 가지고 안 돼요. 료마가 간다는 책을 읽었다. 그걸 통해서 큰 꿈을 가졌다. 그러면 그 꿈이라는 게 꿈이 없으면 혹시 술 먹고 난리치면서 그냥 방탕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빠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냐,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냐, 이런 문제. 옛날에 우리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때는 못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일어나냐? 못 산다는 자신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깨었을 때 일어난다.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가난이 힘이 됐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돈을 벌어서 성공을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더 큰 세계에서 내가 펼쳐봐야겠다라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프트뱅크를 세웠는데 이 소프트뱅크를 세웠을 때 당시에 일본이 버블 경제가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네이버, 카카오 전부 어땠습니까? 외환위기 때 세워진 겁니다. 언더독의 반란. 이번에 이제 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명 중에서 1명이라도 아시는 분 선택해요. 노무라. 어떤 사람이죠? 타자로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최다승. 네, 이 사람이 뭐냐면 노무라 가츠야라는 사람. 노무라 가츠야. 노무라 가츠야는 어떤 사람이냐? 타자로서 모든 순서를 2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홈런을 660개를 쳤고 타점을 2000 몇 개를 치고 그래서 왕정치에서 일본에서 웬만한 타격 기록은 다 왕정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관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프로야구 들어갈 때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연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뭐냐? 여자 농구팀 감독입니다. 이 사람도 감독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년 연속 꼴찌 팀을 맡아가지고 6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끈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통합 우승팀 일으킨 팀을 박살내고 새롭게 우승을 했는데 이 팀이 어떤 팀이냐? 30 몇 년, 40 몇 년 동안에 우승을 한 번도 못한 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챔프전이 약해져요. 옛날 삼성 라이온스랑 똑같습니다. 한국 시즌만 가면 우승 못하는. 이 사람 똑같습니다. 무명 시절을 보내고 이게 다 무명이에요. 이 사람도 다 무명입니다. 노무라만 스타입니다. 근데 노무라도 그런 무명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무명이기 때문에 이 무명의 선수들을 잘 끌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단결이고 결집입니다. 이 두 분이 아까 너무 잘합니다. 힘을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선수들을 결집시키고 단결시켜서 우승으로 이끈 거죠. 그러니까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200만의 네덜란드가 17세기 바다를 지배했었다. 아까 로마랑 똑같습니다. 병행할 수 있는 광영. 현재도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죠. 마약과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 마약을 합법화한다니까 참 놀랍죠. 그 정도로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제 이 나라한테 피본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왜 피를 받냐? 스페인이 종교에 집착을 해가지고 엄청난 종교 탄압을 했어요. 유대인을 막 내쫓고 기술자를 다 내쫓고 자본가를 내쫓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전부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17세기 세계적인 강국이 됐습니다. 참 쉽죠, 강국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포용적인 나라입니까? 아니면 편협한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편협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오히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더 이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오히려 여러 면에서 더 폐쇄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70년대, 60년대, 특히 박정희 시절, 이 시대가 있잖아요. 뭐 오히려 내가 보면 훨씬 더 있잖아요. 오픈한 시대가 아니었나. 그럼 이상하죠. 보통은 이렇게 개방적이 되면 계속 개방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을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간단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가 문제도 아니에요. 뭐 네덜란드 종교 없습니까? 개신교 믿고 있었죠. 그럼 또 그래요. 웨버 얘기해요. 막스 웨버가 얘기했다고. 개신교는 자본주의에 좋아서 그건 다 개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개뿔이에요. 뭐냐? 종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폐쇄적이었을까? 펠리페 2세가 그 당시에 왕인데 펠리페 2세가 또라이라서 아니요. 펠리페 2세는 영명한 군주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또라이 있었을까? 제가 보기엔 간단합니다. 스페인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스페인이 있던 지역이 원래 이슬람이 지배하던 지역입니다.
그래갖고 피레네 산맥을 컨점으로 해가지고 프랑크 왕국의 황제들이 이거를 막아서 거기서 딱 멈춰갔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슬람이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거기 당연히 기독교 신자들이 있겠죠. 걔들이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쫓아낼까 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워서 거의 7세기에 가깝게 싸워서 1492년이 무슨 날이죠? 네, 바로 그 해쯤에 여러분이 아람블랑은 아닙니까? 아람블랑 하면 무슨 게 생각나죠? 아람블랑 궁의 추억이라는 기타 음악 아시죠? 그 궁에서 이슬람 세력이 열세를 건네주고 완전히 철퇴함으로써 이슬람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스페인은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유태인도 좋고 개신교도 좋고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펠리피 그 스페인이 종교의 폐쇄적인 나라, 유대인을 다 느꼈죠. 왜 그럴까요? 필요 없다입니다. 왜냐? 통일했습니다. 통일했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너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거꾸로 해서 뭐냐? 종교를 위해서 수백 년을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 편향적이 돼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서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인조 시대 때 서인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계속 주구장창 외친 게 뭐죠? 나중 조선 망할 때까지 좀 심하고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외친 정책이 뭐죠? 북벌 정책이죠. 근데 북벌 정책이 진짜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 북벌 정책을 넘치냐? 자, 인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광해군을 쫓아냈죠. 광해군을 쫓아낼 때 명분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배모설제. 또 하나는 뭐냐? 친명. 자기들이 친명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친명을 외치지 않으면 자기 정권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 스페인. 스페인은 우리가 이 당시에 카톨릭밖에 없었죠. 카톨릭을 위해서 싸웠는데 당연히 카톨릭의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스페인이 우리가 그 해가 지지 않은 나라 그러면 보통 영국을 생각하지만 먼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망해 가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지금 약한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자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과 일본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 발전의 동기가 됐다. 일본은 여기 이제 나오지만 비서구 국가 중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국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거냐? 공부 잘하는 학생 옆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비하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뭐 식민지 근대화론에는 막 쌍수를 들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인데, 저는 좌파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제품들이 어디서 나왔냐? 샘표 간장 어디서 나왔냐? 아지노모토 이게 미원이 어디서 나왔냐? 다 일본 거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가능성 없지만 일본이란 땅이 저쪽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고 우리 옆에 아무것도 없었다, 중국밖에 없었다, 이런 거 못 만들죠. 공부 못하는 애하고 공부 잘하는 애 섞으면 공부가 되는 성적이 올라갑니다. 일본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답니다. 일본의 경험은 뭐냐? 바로 이 도코도코 도리. 일본은 응용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 미국 애들이 트랜지스터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 트랜지스터 가지고. 애니메이션. 일본의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훨씬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야자키 하우의 지브리, 셀러문,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같은 건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시죠. 이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좋은 것을 흡수한다. 자,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 메이지 헌법을 반포하는 시기입니다. 저기 안 서 있는 사람이 천황이고, 천황이 신하들에게 헌법을 반포합니다. 이때 헌법을 어디서 데려왔냐? 독일에서 데려왔습니다. 상법은 영국에서 데려오고, 민법은 프랑스, 육군은 독일, 그 다음에 해군은 영국, 그리고 외국어 말고 독일어, 불어, 여러 가지 것을 우리나라처럼 영어 편향적이다. 그래서 사대주의 마인드가 거었고 비교적 자주적인 태도가. 수나라 양제에게 쇼토크 대자가 편지를 보내는데, 해가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가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보내노라. 수양제가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할까 근데. 왜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 일본 애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저기 가지고 나 잡아봐 하면서 지금 약 올리는 겁니다. 그 어떡합니까? 그렇게 나라가 돼먹은 걸.
근데 얘들이 가끔 사고를 쳐. 그 사고가 뭐냐? 하나는 또요토미 씨의 침략이고 태평양 전쟁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엔 원리가 같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된 겁니다. 또요토미 침략은 뭐냐? 일본이 중국에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저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쳐들어가자. 태평양전이 뭐냐? 쟤들이 서양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자기들이 강해지니까 야 이거 서양 별거 아니야 하고 덤볐다가 얻어 터진 게 이게 태평양. 가끔 이런 짓을 해. 네. 왜 그러냐?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이게. 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저 깝죽대는 모습이 지금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지금 겁없이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도코다이전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이 뒤떨어진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단점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계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보고 야 노벨에서 350개 받는데 우리도 저런 나라 만들자? 그 나라는 금수저입니다. 자원이 틀리고 국토가 틀리고 인구가 틀리고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그 우리나라 우리도 영어 쓰자?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주제를 모르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혼합형 경제를 함으로써 자신의 그 경제를 발전시켰다. 한국도 물론 혼합형이었죠. 이제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냐? 요거는 6.25입니다. 지금 6.25 전쟁 때잖아. 요거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요거는 정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한국 침략. 일본 경제 발전에서 오해부터 없애야 돼요. 야, 일본이 지금도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물어봤어요. 일본 경제가 왜 발전해서 되니까 6.25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돼?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심지어 옛날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미국 애들이 그때 왔을 때 일본 애들이 여자들이 몸 팔아서 외화 벌어서 일본이 잘 살았 때 그걸 여자가 얘기를 해.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몸 팔아서 번 돈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식의 우리나라 양공주들이 우리나라 경제 살렸다는 똑같아요. 물론 도움이 좀 됐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받았다? 우리 먼저 받았나요? 우리가 훨씬 많이 받았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되게 반일감정 때문에. 반일감정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일본이 언제 경제 발전을 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죠. 전후 고도성장. 전후 고도성장 때 발전했다.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 전쟁 끝나고 배고팠어.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됐어. 근데 1938년 일본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4년 동안 미국하고 싸웠습니다. 4년을 버텼어요. 그 4년 버틴 나라가 그게 후진국입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이건 말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지금 미국하고 4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싸워요. 한 일주일이면 끝났거든요. 메이지 유신서, 이거는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개항 당시 이미 일본이 생산력이 뒤졌는데 중국과 한국에 비하면 그렇지 않다. 저기 복사된 거 좀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도표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하나씩 보시면요, 도시 비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산력 비율도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시화율을 보면은, 1874년에 일본이 10.3%였는데 한국은 3.7%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 생산력 같은 거 보시면은 185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생산량.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 거의 6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한 장 보면은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보면은 1400년, 1500년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가 1600년, 1700년부터 압도적으로 일본이 높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비교하면 어떡하냐? 중국하고 비교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일본에 가서 하는 소리, 중국을 못지않게 잘 산다. 중국은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있지만은 18세기까지 경제적으로는 세계 제1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언제 따라잡혔냐? 바로 산업혁명 때문에 따라잡혔어요. 중국 우습게 볼 나라는 아니에요. 18세기까지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중국하고 맞먹는 나라예요. 보시면 이렇게 2층 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배준호 교수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강의했지만 일본에 세종 때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놀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0년인데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요새는 이런 얘기를 TS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다시 갖게 됩니다.
근대 이전에 어떻게 경기돼? 어떻게 근대화 됐냐? 그리고 어떻게 높이느냐? 사실 이 두 가지는 쉽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얘기된 거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앞섰으니까 앞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서 90년에 일본이 그 연구를 계속 저도 이제 그 재미에 들어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그 공부하게 됐는데 일본의 그 프로토 공업 반원 해가지고 에도 시대 17세기에서 9세기까지 300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했다. 그 얘기를 그때 처음 저도 접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연구가 최신 연구였어요. 그전에는 에도 시대는 뭔가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그냥 놀고 그런 어떤 일본 사람들 그랬었어요. 좀 뒤떨어진 시대 당시였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상복 선생님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본사. 이거 제가 읽고 굉장히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아쉬운 것은 근데 왜 일본이 앞섰지? 왜 이런 좋은 제도를 하고 있지? 막 그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문서영 이 양반은 이제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근데 기자가 근무하면서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새 조선일보 칼럼 나오죠. 땅의 역사. 이거 읽으면 그냥 제가 1권, 2권을 제가 샀는데 읽으면 아마 집어 던지고 싶어요. 조선놈들 이거 뭐야 도대체. 근데 그렇게 욕만 하지 마시고 이거만 읽으면 뭐냐면 조선은 구제불능이야.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런 구제불능이 어떻게 오늘날 경제강국 10대 가됐지? 10대 경제강국 됐지?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아니다. 로마, 이탈리아 지금 별 볼일 없다. 물론 세계적인 선진국이지만 그리스는 말할 것도 그리스는 이건 쓰레기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되는데 권력자는 결코 최선을 선택하지 않는다. 권력자가 최선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똥 떠밀려서 한 것이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 아시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 한국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안 해. 서양 사람들 봐라. 얼마나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하냐.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못된 처먹은 인간들만 살고 서양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사느냐. 그 착한 사람들이 제국주의 그 침략을 해서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서나 유럽에서처럼 신사적으로 행동하면 안 한다. 지금 하죠. 지금 우리가 무서우니까. 하지만 옛날에 얼마나 못된 일만 했습니까? 인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하게 됐냐? 그걸 제가 계속 고민해서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서양은 봉건주의 국가였다. 봉건주의 국가는 뭐냐? 층층이 기사가 있고 영주가 있고 왕이 있는다. 그럼 뭐냐? 영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사를 불러야 돼요. 기사지 안 오면 끝장입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을 하면 영주를 불러야 됩니다. 안 오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 좀 잘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걔들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봉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까라면 까야 되고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바로 뭐냐? 이 대결이다. 만약에 시험을 전혀 안 보고 평가도 전혀 안 받고 숙제도 전혀 안 내준다면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보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할 가능성이 크겠죠. 국가로 치면 이게 바로 대결구도입니다. 내가 어떤 적에게 쫓기고 아니면 공격을 당하고 그런 시기 있을 때 나라는 발전했어요. 우리가 왜 이 해방 이후에 이렇게 발전했느냐? 제가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한국이 해방 이후에 겪은 시련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겪은 시련보다 훨씬 큰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큰 건 식민지. 우리나라는 4,00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민족을 완전히 지배한 경험은 일제시대가 유일합니다. 몽고 침입 때 지배당했지만 지배층이 됩니다. 일제할 때 지배 안 당했죠. 병자호란 할 때는 왕이 가서 머리 숙이고 끝났습니다. 백성들이 물론 피해를 많이 봤지만 계속적으로 지배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를 36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근데 또 갑자기 남북이 분단됐어. 분단되고 나서 근데 또 이놈들이 쳐들어와서 막 죽였어. 그러고 나서 김일성이가 김신조 보내가지고 박정희 목 따겠대. 야, 이거 진짜 우리 큰일 났구나. 이거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박정희가 왜 성공했냐? 박정희가 똑똑한 것이지만 바로 그런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말이 씨알이 맥힌 거죠. 평화시대 왔어 봐. 야, 시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가 영원한다. 단결입니다. 자, 위기가 왔다고 다 이기느냐? 아니죠. 시험 본다고 누가 다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안 하고 놀고 자는 놈도 있습니다. 자, 일단 대결 구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그 대결 구도가 단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인비가 말하지 않습니까? 도전과 응전이다. 저는 이 사람 책을 정말 읽고 있잖아요. 진짜 토시 하나 안 빼고 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생각과 가장 일치한 사람, 피터 터친이라는 사람. 러시아 사람입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생물하고 수학을 전공했는데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제국의 탄생. 거기서 뭐냐? 이 두 명이 충돌할 때 이 단층선이 있고 그 변경에서 서로 충돌할 때 제국이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부가 아닙니다. 바로 그 접경에서. 그럼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에도 시대에 300개의 나라가 있답니다. 그 300개의 나라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에도 시대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죠? 전국 시대에 그 300개의 나라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경이죠. 나라가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충돌을 이겨내서 내적 결속을 이루는 나라. 이게 제국이 된다. 단결을 뭐라고 하냐? 아랍어로 아사비아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미 1200년대에 이 아사비아를 그 아랍의 유명한 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를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했어요. 이 아사비아,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신뢰와 결집,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제국이 된다. 자, 이거는 병자호란 얘기고, 요거는 일본의 임진왜란인데, 일본은 임진왜란 때 이미 조총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도중에 해가지고 병자호란 때 겨우 쓰게 된 거죠. 여기 땅의 역사입니다. 일본은 왜 그때 조총을 받아들였느냐? 간단했습니까? 전국시대 아닙니까? 죽고 죽이는 싸움 가운데서 뭐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뭐예요? 한국이 있잖아요. 미국 그 교수가, 한국사 전공 교수가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한국은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그 사람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순환의 역사를 발음 하나 안 하고 순환의 역사 딱 얘기하더라고요. 순환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데, 자기가 딱 꼼꼼히 따져보니까 한국사에서 외침받은 게 별로 없더라. 근데 거짓말하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끝없이 순환을 받았냐? 아니거든요. 단발적으로 받은 거에는 없거든요. 대부분 평화예요. 중국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중국은 수도 없이 수를 쳐들어왔습니다. 수도 없이. 그리고 밖에서 안 쳐들어오면 안에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때 세계 최강이 된 거죠. 일본은 밖에서는 안 쳐들어오는데 안에서 계속 저기 한 거죠. 그럼 왜 대결 구도의 차이가 나느냐? 자, 일본은 700년에 일령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열린 거죠. 왜 열렸느냐? 우리 임나이 보면서 알잖아요. 광개토항비 알잖아요. 칠지도 얘기 알잖아요. 이때는 한반도가 끊임없이 싸우기도 하고, 우리 광개토항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라에 5만 명의 왜군이 쳐들어오자 광개토항이 원군을 보내서 구해줬다. 그건 뭐예요?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쳐들어왔다는 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상태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싸운 게 뭐냐? 660년에 백청간 전투, 금강전투에서 외선 천척이 쳐들어와가지고 박살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그런 힘을 이용해서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700년에. 그런데 말입니다. 분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 하면 솔직히 이런 게 지금 친숙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백청간 전투 끝나고 894년에 견당사 폐지하고 일본은 이제 속된 말로 잠수 타기 시작했습니다. 잠수 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동아시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고려시대 때부터 평화적인 분위기가 그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자꾸 우리나라 이 영토 안에다가 우리나라를 가둬놔요. 여기 딱장 박혀가지고 있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삼국시대까지 이 역사를 이 중원하고 이 전체에 고구려가 있고 뭐 여기 뭐가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전국시대예요. 이 와중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라가 삼국통일 해버렸어. 삼국통일도 아니죠. 당나라 군사 끌어들다가 자기 민족 잘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지금 그래서 삼국통일이라는 얘기를 점점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신라가 그럼 나쁜 놈이냐? 아니에요. 왜냐?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나라예요, 나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지, 이거 보면 그냥 확 여기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끼리 싸움이 났는데 지가 힘드니까 더 큰 놈을 끌어들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라를 욕할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동아시아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또 수나라, 당나라 통일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우리가 알겠지만 엄청난 분열은 안 일어나죠. 뭐 5, 16국이다 뭐다 이런 분열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되니까 원래 원리가 그렇습니다.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시간이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장원유지가 나타나고 사무라이가 중앙에 진출하고 그리고 막부가 생기고 전국시대가 생기고, 이 전국시대가 되면 완전히 개판이 돼요. 일본 천하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막부 시대만 해도 막부가 지방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싸우지 마 하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국시대가 되니까 장군이고 뭐가 없어. 뭐 천황은 말할 거, 쇼군도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센 놈이 왕자야.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분열됐는데 그 계기가 오원인의 난이었다. 이 안에서 이제 생고쿠 다이묘가 자기 나라를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도 타케다 신겐도 우에스기 겐신도 전부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자기 지역을 개발하고 튼튼하게 하니까 발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근세 도요토미와 에도 막부에서 평화가 되니까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하니까 이 300개의 나라들이 각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고 또 땅을 개간하고. 우리나라 사또들은 어땠냐? 사또들은 내려가면 백성 등골 빼먹기 바쁩니다. 완전히 다르죠. 왜냐? 거기 나 책임 없거든. 1년 지나면 나가거든. 근데 이 사람은 어때? 거기서,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쓰는 말 있잖아요. 이쇼켄메. 이쇼라는 거 보니까 원래 지금은 살생자를 쓰는데 과소자를 씁니다. 한 곳에 목숨을 건다. 그것이 이쇼켄메이였는데 지금 이제 일생현명이라서 목숨을 일생 동안 한 곳에 건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로 그 이쇼켄메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라는 게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지 시대가 된 겁니다. 메이지 시대가 되는데,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것은 이제는 지들끼리 이제 막 그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막 경제 개발하고 그러는데, 밖에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와서 문 열어 가지고 이제 문을 여니까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통일이 되고, 통일돼서 번을 다 없애버리고 중앙집권 국가를 세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치달리게 된 거죠. 통합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을 일으킨 세 나라,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요? 19세기의 나라의 통일을 이뤘다. 그러니까 뭐예요? 통일을 이루고 나니까 힘이 생기잖아. 어디 힘을 쓸 데 없을까? 막 이런 식의 어떤 기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또 뭐가 있냐? 일본하고 틀린 게, 우리가 독일하고 이탈리아, 특히 독일을 갖다 전범국가,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세부터 근세 일까지 독일은 불쌍한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까인 나라입니다. 왜냐? 나라가 통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피테나에서 독일 국민의 고함,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것이냐. 그래서 독일 국가는 굉장히 내셔널리즘적인 국가예요. 독일의 국토는 최고고, 독일의 여인은 최고 아름답고, 독일의 와인은 최고로 맛있다. 그런데 프랑스 국가는 어떻습니까? 죽여라! 적을 죽여라. 왜냐? 혁명가이기 때문에. 왜냐? 프랑스는 국가 민족의 통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부터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싸움이 오르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가지고 계급 수렴이 벌어서, 그래서 프랑스 혁명부터 1870년까지 100년간을 치고받고 싸워서 겨우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살벌합니다. 자, 그리고 전후가 됐습니다. 전후가 됐어요. 전쟁이 깨졌죠. 결집을 시켰는데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자, 이 호사카 유지 교수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를 듣고 이거구나 싶었어. 뭐냐? 이 사람이 역도선을 되게 좋아했대. 왜 좋아했냐 했더니 백인을 때려눕히는 게 그렇게 좋았대. 그래서 일본이 전후에 이걸 가지고 성공을 했구나. 우리가 저놈들한테 전쟁은 졌지만 경제적으로 이기겠다 하는 이 결심, 이 간절함, 이것이 일본 국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일본이 총력전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 하나가 돼서 단결했지 않습니까? 그 단결한 힘을 몰아서 고도 성장의
갔다. 근데 재밌는 것은 승전국인 미국보다 패전국인 독일하고 일본이 훨씬 나았다. 아, 역시 이것은 패전국의 서름을 이기겠다는 단결이었구나. 이것도 생각해보면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 자, 이런 전투들. 자, 일본이 임진왜란 때 진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물론 명나라가 참가한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연구하다가 바로 이거다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나 명나라군은 군대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통합이 안 돼 있어. 고니시 유키나가 2만, 가등청정, 가토오키야마가 2만. 걔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병사 데리고 싸우다 죽으면 어쩌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15만인데 실제로 15만이 함께 싸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 우리나라가 조금만 대비를 잘했으면 임진왜란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 왜냐? 공예시 2만, 왜 2만 들어오니까 합계동투에서 쳐버리면 되거든요. 그것도 안 했다. 그 정도로 나라가 무능했다. 세키가와라 전투의 승리는 단결이 잘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리였습니다. 아, 이런 얘기하면 재밌는데, 여기 이것도 왜 이렇게 되고 이런 걸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빨리 끝내야죠. 그래야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좀. 네. 그리고 이 태평양 전쟁 때 깨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해군과 공군이 따로 놀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단결을 잘했기 때문에 4년간 미국한테 버틸 수 있었다. 전후에도 마찬가지.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어땠냐? 아까 이제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나라에 100만 대군을 때려눕히고 당나라에 30만 대군을 때려눕힌 나라 아닙니까? 저력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신라 삼국 통일하고 여기 이제 아까 그 교수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좀 들려주고 싶은데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원래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삼국 통일을 쓴 왕이 제가 알기로는 문무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주에 가니까 태정무열왕이 이렇게 막 비석도 세우고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신라는 삼국 통일을 한 게 아니라 백제를 그냥 때려눕혔어요. 때려눕히고 고구려에 쳐들어간 것은 당나라가 자기 나라 위에 싸워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서 싸워준 겁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 고구려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백제는 아시기 유명한 김춘추의 사위 누구요? 김인문인가? 김인문이 누구를 죽여서 그게 그냥 원한을 사로잡았다. 그 통일신라가 생기니까 이제 니나노가 된 거죠. 그게 또 약화돼서 분열됐어요. 그래서 후삼국이 되고, 그래 고려로 통일됐는데, 고려가 나와서 이제 처음에 거란족이 쳐들어가지고 이제 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한 200년 넘게 그냥 평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나 문신들이 막 사치 부리고 뭐 이런 그런 상태에서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개차반이죠. 뭐 40년 동안 항쟁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40년 동안 당하기만 했죠. 그리고 자기들은 강화도 가서 니나노 하면서 잘 살았죠. 이때부터 이미 끝난 겁니다. 조선 가니까 더하죠. 이런 연구가 외국 사람이 연구한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조선왕조를 보통 생각할 때 뭐 신진 4대보 세력이 나라의 그 권문 세가를 물리치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다 하는데, 이 외국 사람이 뭘 조사를 했냐면 고려 말기하고 조선시대 지배층의 가문을 다 조사했습니다. 보니까 다 연결됩니다. 뭐가 혁명이냐 이게. 고려 초부터 또는 멀리는 신라부터 조선 말기까지 이 나라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한 나라다. 그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무슨 짓까지 하냐, 서자, 그 다음에 중임, 그리고 향리, 지방인 향리, 과거 다 못 보겠습니다.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독점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를 못 일으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오블리스 오버지를 하겠습니까? 이 나라는 우리 건데.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거.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물주라고. 예,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는 적이 안 쳐들어온다고 국방력이 약해지고, 내부로는 모든 백성을,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왕은 이제 위에다 허습이 세워놓고 양반 귀족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구조였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것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념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게 바로 성리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성리학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이게 이렇게 부합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 성리학, 죽어도 성리학, 살아도 성리학. 근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게 일단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왜 내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옴니 성리학이 돼버린 거. 조선 중기 후기 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치료도 없고. 이게 전성권이었어요. 이 사람이. 조선왕제에서. 고려의 말의 대표적 규정 문화의 후손들이 조선 전기 지배 주류층이었음을 실증해냈다.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존 덩컨 조선왕제의 기원. 이거 굉장히 제가 이걸 보고 그냥 눈이 확 떠졌어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다녔죠. 그 결국은 뭐예요? 일본한테 맥혔죠. 국가와 백성은 약하고 지배계급은 강한 기형적인 구조. 그것을 1000년 동안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중국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이적이 쳐들어오죠. 자기 내부에서 조금 까딱하면 바로 그냥 난리가 나죠. 그러니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계속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하나의 나라로 생각합시다. 이 하나 나라. 여기가 중원이고 여기가 한족이에요. 여기에 뭐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도 크니까 여기서 무슨 도둑놈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늘 긴장하는 탔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강대국이 돼요. 저만의 학설을 말한다면 청나라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청나라가 만주에 쳐들어가지고 명나라를 지배하면서 만주족이 그리고 몽골족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있는 강족 저쪽을 통합했습니다. 중국이 하나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부의 싸움이 안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나노 하다가 이제 됐다 평화다 팍스칭 그 하다가 외국한테 당했다. 이게 제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저만의 학설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대결 구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청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383 생기고 드디어 이제 우리도 박정희가 근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제가 그 영상을 많이 보니까 그리고 책을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환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게 뭔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뭐 민주당한테 맡겨도 안 되고 자유당한테 맡겨도 안 되고 이거 뭔가 좀 그래서 이제 야 군부가 좀 해보면 어때? 이런 의견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야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래서 박정희가 뭘 하자 그러면 해보자. 뭐 이렇게 됐다. 이게 말이죠. 5.16 쿠데타가 여기 나오지만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정권 교체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만약에 텅컨의 얘기가 맞다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 이건 혁명이 아닙니다. 그냥 교체한 거 창탈이죠. 근데 중국에서 세 가지 원인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하나는 찬탈, 하나는 외침, 하나는 내란.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찬탈입니다. 찬탈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얼마 못 가거나 아니면 있어도 비실비실한 대표적인 나라가 뭐냐? 송나라. 송나라는 뭐예요? 문약, 중국 역사상 가장 약한 나라. 근데 조광윤이가 찬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추대를 받았어요. 고려 왕건이 왜 비실비실하냐? 고려 왕건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궁예를 쓰러뜨린 부하들이 당신이 왕이 되주시오 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 눈치 보느냐고 바쁘죠. 어떻게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고려도 혁명이라고 볼 수 없어. 조선도 혁명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런데 이거는 무력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 중국의 그 명나라의 주원장이가 자기 신하 10만 명을 죽였어요. 어떻게 왜 죽였느냐? 그 원나라의 싸움에서 수십 년 가까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 힘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명나라 때리는 얘기에서 명나라 황제가 얼마나 세냐면 명나라 신하들이 조정에 출근할 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할 때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오늘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황제 폐하에게. 그 정도로 황제가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그런 강력 황제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태종 정도?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경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부적 경쟁. 내가 그 오원철이라는 분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화공을 육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참 놀라운 게 국내 회사가 있어도 그것이 세계적 수준이 안 되면 무시하겠다. 그럼 뭐냐?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선견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남미가 왜 망했습니까?
수입 대체 산업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팔리는데 별벌이는 생산을 하니까 세계로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씨 64년부터 수출로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일찍부터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상품의 대결 구도입니다. 세계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 이 뭐 징기스칸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거 좀 오늘 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갈 길이 뭐냐? 우리나라 지금 썩었습니다. 연관 사법 처리의 연관형 80%는 고소 당하고 노크 기순하고 민조총이라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무시하고 이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결 구도가 죽었다. 그 대결 구도 살려면 어떡하냐? 제가 보기에는 이 노선 이것이 우리가 나갈 수 있냐? 이쪽은 못 나가잖아요. 이쪽은 못 나가봐야 소용없잖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동아시아 연합체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정도 스케일로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유라시아 끝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라시아 입구입니다. 유라시아 입구니까 이 유라시아 전체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한반도에서만 놀려고 그래요? 왜 여기만 놀려고? 이게 뚫린다. 우리는 새로운 시청지가 열리니까 이게 바로 대결구도입니다. 이거를 하면 우리나라 문제를 다 해결됩니다. 야, 열심히 나가자는데 뭐 싸웁니까? 그냥 저절로 화합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나온다면 우리도 이러한 지도자와 이런 대결 구도가 생긴다면은 이 국내적 갈등 사라지고 이제 일본은 배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도 같은 게 제도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는 중요한데 그 제도가 왜 생겼냐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의 양자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 상속제도 문제 같은 게 뭐냐면 그 일본의 미스이라는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이 집에 이제 가원이 이제 일본의 어떤 표준 스탠다드가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경영과 소유의 분리. 그러니까 이 오모토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모든 경영 전권을 주고 이 자식들은 여기서 월급을 받는 식으로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업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양자 제도가 잘 되는데 그럼 그 양자 제도가 왜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오늘날 일본은 양자 제도 별로 없습니다. 양자 별로 안 드립니다. 그럼 왜 똑같은 일본 사람인데 왜 오늘날은 양자를 잘 안 받아들이고 옛날에는 자주 받아들였을까? 뭐 대결구도를 하고 서로 죽이고 살려고 해서 많이 죽으니까 자식 없으면 또 양자들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비슷한데 자 우리나라는 뭐죠? 혈육이죠. 일본도 혈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 중심으로 감을 이었죠. 이득이 영영체로 바뀌었어. 예. 그럼 왜 일본은 가업 중심 우리는 아닙니까? 아까 강의 내용 잘 들으셨으면 좀 힌트가 나올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공한 실패를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 일본의 제일 중심적인 것은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는 성공과 실패에 목을 겁니다. 전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승패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라이가 지금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자식이 형편없으면 그 사람 후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노블리스 우리 얘기했지만 이 사무라이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제 가지고 막 이렇게 뭐냐면 그 막 사람들을 막 징병을 해가지고 막 끌려가다가 군대 보내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이때도 직업군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서양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소집해서 안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못 낳는데 이 자식을 후계를 키우면 이 부하들이 어떻게 생겨? 이 새끼는 글러먹은 놈이구나. 그러고 끝나요. 그냥 너 빠이빠이 갚아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낙동강 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똑똑한 놈을 세워야죠. 근데 제 자식이 똑똑하지 못해. 어떡하겠어요? 똑똑한 놈을 양자로 키워놔야죠. 근데 이거 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장사할 때 되게 친절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친절해졌죠. 우리나라 근데 친절했습니까?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친절했습니까? 전혀 안 친절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건 보다 나가면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한국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한국이 지금 경쟁이 얼마씩이고 옛날에 70년대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그 제일모직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모직 물건은 웃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영업자 지금 하면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생각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자영업자 50년 하셨어요. 40년 하셨어요. 옛날에 물건이 없으면 팔았어요. 그리고 가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나 딱 차려놓으면 경매 유지였어요. 지금 개나 소나 다 자영업하지 않습니까? 취직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나는 그 이영훈 교수님 책을 보면서 이걸 많이 배웠어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상업이라는 것은 민수보다 관수였다는 거죠. 관에 납품하는 게 앞으로 많았다는 거죠. 관에 납품하는 게 얼마나 안전, 땅집 현칙이죠. 그리고 남은 걸 민수로 해요. 남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뭐냐? 파는 놈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욕하고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공업이 발전했다. 여러 가지 면, 그 얘기, 아까 이제 안에 이게 참근교대제 같은 거 있습니다. 전부 이제 그 에도에다 그 가족들을 골모로 잡아요. 그러니까 토집 살림해야 돼요. 토집 살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엄청 뿌려야 됩니다. 그 돈이 전국을 돌아가지고 상공업이 발전합니다. 상공업이 발전하니까 경쟁이 있겠습니까?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재개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서 헛짓하다가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상가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 미쓰이 가문 같은 경우도 현찮으면 내쫓아야 돼.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를 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는 우리나라는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제사를 일본에서는 제사 별로 중시 안 한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뭐 7년, 5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1년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3년 있다 하고 그다음에 5년 뭐 7년 있고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사를 진짜 엄청나게 지내죠. 왜 그럴까? 문중이란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죠. 제가 오늘 소개 안 했지만 독일 여자분이 쓴 책이 있어요. 마르티나 도일러. 예. 그걸 제가 그냥 이잡듯이 읽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자, 우리나라에서 문중이라는 제도, 조선시대 중기에 생겼습니다. 그 문중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자의 지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얼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문중이 제사를 지내는데 종가가 있잖아요. 그 종가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토지를 이렇게 여자한테도 나눠줬습니다. 서얼한테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땅이 없어요. 이게 대대로 내려가니까 나중에 땅이 없어져. 안 되겠다.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이것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종선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그러니까 뭐냐? 왜 그럼 그러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혈연 중심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문이라는 것이 뭔가 사업하고 그런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땅 가지고 양반들이지 이거 상놈들이 하겠습니까? 양반들이 땅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되니까 혈연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저 건물주 아들이 뭐 똑똑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멍청해도 그냥 안 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몇몇 가문들이 이 조선을 지배해 버렸어요. 쟤들끼리 해먹는 거야. 쟤들끼리 결혼하고 쟤들끼리 하고. 그러니까 뭐냐? 그런 게 갖춰진다면 누구라도 다 혈연을 중시하죠. 그럼 아까 이제 답을 드릴게요. 왜 오늘날 일본은 혈연을 중시하냐? 일본이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양자를 들여가지고 자기 가문을 이을 정도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냐? 지금 일본이 그만큼 실체됐다는 겁니다. 대결구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본 옛날 같은 그런 사회가 안 됩니다.